지난번 첫 강의는 시학의 길, 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를 쓸 것인가 등 가장 기초적인 총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시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시인의 사고와 과학자의 사고. 그래, 시인은 어떻게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럼 과학자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시인의 사고와 또 시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시인은 보다 주관적인 생각 또는 주관적인 사고를 한다. 그리고 과학자는 객관적인 사고 또 객관적인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인식, 여기서부터 시인과 과학자의 구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 시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시인이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눈에 비친 우주나 사물이나 내면의 세계를 시라고 하는 언어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의 사물에 대한 인식과 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물에 대한 인식과 언어적 표현이란 말은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도 다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과학자도 사물을 인식하고 또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구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시인과 과학자가 구별될 수가 없고, 또 시를 쓰는 우리들도 어떻게 그러면 시를 써야 하나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과학자도 사물을 관찰하고 거기서 발견한 진리를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럼 시인과 과학자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시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는 출발한다. 이것을 알아야 시를 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시 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국 대사전이라는 곳에 국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화라고 하는 한 사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국화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을 보고 시인은 어떻게 이 국화를 인식하고 표현하는가? 그럼 과학자는 국화라고 하는 사물을 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가? 거기 보면은 그 사전에 보면은 국화, 명사, 식물, 원고식과에 속하는 식물, 줄기는 나무질을 하며 잎은 대개가 잎이 찢어지고 품종이 다양하고 꽃의 빛깔이나 모양도 여러 가지에서 대국, 중국, 서국으로 나눠지며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하국, 추국, 동국으로 나누기도 함. 이렇게 여기서 보면 국화라고 하는 것을 식물학적 또는 객관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조리정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 서정주는 똑같은 국화인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을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립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똑같은 국화인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국화를 인식하고 표현했고, 여기 서정주는 전혀 과학과 맞지 않는 주관적으로 국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화꽃이 피는데
서쪽새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국화꽃이 피는데 천둥과 먹구름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정주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국화꽃을 두고서 그냥 추국이니 동국이니 노란 꽃이니 또는 흰 꽃이니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국화라고 하는 극히 객관적인 꽃나무 하나를 두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철저히 서정주 혼자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을 얘기한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내가 그 꽃을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나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적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시적 사고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꽃을 보니까 빨갛다, 노랗다, 하얗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서술을 한다면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자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시는 주관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위에 있는 사전에서 말하는 것은 국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전적이고 학술적인 서술입니다. 국화의 생태, 종류, 특징을 아주 객관적으로 인식한 것을 서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서정주의 국화의 폐사는 국화에 대한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 대단히 비과학적인 서술입니다. 또 국화꽃과 서쪽새, 국화와 누님,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전혀 무관한, 그러나 시인은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자, 이 볼 때 결국 인간에게는 두 개의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주관과 하나는 객관, 이 양면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작용은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이란 언제나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할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밖을 향한 에너지, 의식이 밖을 향할 때 의식이 안으로 향하느냐 밖으로 향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에서 객관이냐 주관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물을 보고 객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밖으로 분출해서 그 사물을 인식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게 객관적 사물이고 과학자적인 사물입니다. 사물 인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면으로 그것을 보려고 할 때, 그래서 구심적으로 그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주관적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과학자의 의식작용은 원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증적이고 주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의식작용은 구심적이고 지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심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심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객관과 주관의 특징, 그 차이는 뭐냐? 이 객관적인 인식은 이례적이고 그 대단히 지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침묵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것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느낌이 없는 침묵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인식은 그 인식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원성도 있고 충만함도 있고 행복감도 있고 바로 감동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에서 이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와 속성과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인식,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세련되게 표현한다면 이게 무엇일까? 그것을 다른 말하면 이성적 인식과 감성적 인식, 다시 말하면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이다, 객관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과학자는 객관적 사고, 시인은 주관적 사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는가? 이는 인간에겐 사물을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이성적 기능도 있고 사물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인식하는 감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주관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과학자는 반드시 객관적 사고만 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다만 과학자는 객관적 사고를 더 비중 있게 하고 시인은 주관적 사고를 보다 비중 있게 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결국 이성적 사고와 객관적 감성적 사고를 한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 사고나 이성적 사고나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성적 사고만을 중요시하는 역사로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사고만이 진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주관적 사고나 감성적 사고에는 비과학적이고 비실용적이라는 입장에서 늘 이성적 사고만을 앞세워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사는 이성, 지혜, 지식, 합리성, 과학성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사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성중심주의 또는 이성만능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것은 힘이다. 이 대표적인 이성중심주의의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 이성중심을 토대로 할 때 이 인간적이고 문명적인 것이란 환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 때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이성적이어야만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아주 문명인다운 사고다. 이런 식으로 역사와 문화가 이루어져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그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기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쪽에 전부 다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성적 사고나 주관적 사고에는 진리가 없고 비과학적이고 그것은 허황된 망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성적 사고나 이 주관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역사가 됩니다. 바로 역사는 이성중심주의, 지식중심주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마치 인간은 감성적 존재 또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시인이나 예술가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하나의 주장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현대 과학이 이성과 감성, 주관과 그리고 객관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탄생,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뇌과학입니다. 아다시피 뇌과학은 뇌를 연구하는 객관적인 학문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에서 그동안은 주관을 우습게 생각하고 감성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뇌는 결국 좌뇌와 우뇌로 되어 있다. 좌뇌와 우뇌로 되어 있고 이 우뇌는, 이 좌뇌는 바로 인간들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또 존경하고 집착하는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사고를 합니다. 근데 이 우뇌는 바로 감성적 사고를 합니다. 감성적 사고를 해요. 결국 인간이 왜 주관적이어야 되고 왜 객관적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도대체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인만 주관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과학자는 객관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머리에는 이미 좌뇌와 우뇌가 있고 그리고 좌뇌는 이성적 사고를 하고 우뇌는 감성적 사고를 하는 존재로 이미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뇌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 그게 바로 이성 중심의 사고죠. 이성 중심의 사고로만 지금까지 사람들, 문명은, 역사는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물주는 인간에게 좌뇌와 우뇌를 동등하게 창조,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좌뇌와 우뇌를 동등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좌우뇌를 무시하고 좌뇌, 이 이성적 사고에만 집착했고 여기에만 모두 기울어졌었다. 그렇다면 이 우뇌는 사실상 버려진 셈 역사 속에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또는 조물주가 준 우뇌의 기능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균형입니다. 삶의 불균형이죠. 그게 바로 삶의 불균형입니다. 뭐 우리가 어느 한쪽 다리가 시원찮은 사람 반신불수라 그럽니다. 반신불수. 그래 역사를 보면 이 좌뇌 중심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인간 본연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을 치중해서 살아온 이 반신불수 같은 삶이 아니느냐. 이게 바로 지식중심, 기술중심, 과학중심, 이성중심의 삶입니다. 그런 문명이고 그런 문화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 이 좌뇌와 우뇌가 그렇게 확실한 거냐? 네,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뇌를 다친 사람은 이성적 사고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 둘 계산을 못합니다. 그럼 우뇌를 다친 사람은 애인이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능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인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은 좌뇌와 우뇌를 함께 소유하고 있고 이 함께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좌뇌 쪽만 치중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여기서 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뇌와 우뇌는 이렇게 기능이 다른데 문제는 이 우뇌는 재밌는 것이 이 감성적 기능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창조하고 상상하고 창조하는 기능을 우뇌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창조경제 또는 뭐 창조문화, 문화창조, 뭐 창조적 디자인 시대, 디자인 무슨 디지털 시대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자인, 디지털, 창조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 사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좌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뇌에서 하고 있다.
다시 우리 감성적 사고가 오히려 더 창조적이고 상상적이고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는 해안을 가진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좌뇌도 우뇌와 동등한 기능을 할 때 더 효과적인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뇌의 문제가 현대 교육이나 현대 사회에서 현대 문명에서 대단히 중요한 21세기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뇌를 키워라. 요즘 천재교육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천재교육을 마치 과외나 많이 시키고 공부만 시키면 천재가 될 줄 아는데 이건 좌뇌예요. 좌뇌 갖고는 천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뇌를 키웠을 때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런 우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한 10,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명 속에 자기 애인도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좌뇌만 가진 사람은 그 10,000명 속에서 애인을 찾으려면 한 사람씩 비교해 봐야 됩니다. 10,000사람을 전부 다 체크하고 대조해 보야만 자기 애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뇌로 자기 애인을 찾는 방법은 뭐냐? 전체를 보고 느낌으로 알아요. 텔레파시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멀리 있어도 눈짓만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뇌와 좌뇌의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 인식, 주관적 생각, 또는 감성적 생각이라는 것을 문명이나 역사에서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뇌의 기능, 다시 말하면 감성적 기능이야말로 조물주가 우리들에게 내려준 대단히 중요한 동등한 이성적 기능과 동등한 기능이고 이 우뇌의 기능이 확보되어야만 좌뇌도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를 하는 이유는 이 좌뇌의 기능, 이 감성적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따지고 보면은 결국 좌뇌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대의 비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대체 현대의 문제가 뭐냐?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두가 공허하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공허한 것인가? 왜 그렇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옛날보다 잘 사는데 마음은 계속 공허한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좌뇌 중심, 객관, 이성, 지식 이런 것 중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성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분석하고 따지고 비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옆에 놈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픈 것도 다 이성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놈한테 앉기 위해서 또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더 노력해야 되고 이게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이 경쟁이 발전해서 투쟁이 되고 투쟁이 발전해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성적 문명이, 다시 말하면 좌뇌의 문명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의 비극은 무엇인가? 신은 우리에게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개발하여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삶을 향유하도록 축복하셨다. 그런데 인간들은 좌뇌만 개발하여 이성적 사고, 이성의 문화에만 치중한 정신의 반선불수 불교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지식, 기술, 이성만을 중시하는 이성주의가 인간의 물질적, 기술적, 지적, 권력 등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질 때 세상은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감성적 사고 없이는 진정한 창조도 평화도
충만함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그 불균형 상태, 이게 바로 현대인의 비극이다. 이성과 감성의 불균형, 바로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두 감정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현대의 비극, 그래서 20세기는 철저히 1차대전, 2차대전 전쟁도 경험, 엄청난 투쟁과 경쟁과 이데올로기 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고 영국의 유명한 T.S. 엘리엇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황무지. 현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감성이 몰락한, 감성이 사멸된, 오직 이성만이 날뛰므로써 이 불균형 상태, 이걸 황무지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시를 썼죠. 여기는 물이 없고 다만 바위뿐, 바위만 있고 물이 없다. 그리고 모래길, 길은 산 사이로 꾸불꾸불 돌아오르는데 그 산들도 물이 없는 바위만의 산. 물이 있다면 우리는 멈춰 마실 것을 바위 사이에선 사람들이 멈추어 생각할 수도 없다. 땅은 마르고 물만 있다면 침도 못 뱉는 썩은 이를 가진 죽은 산의 아가리. 여기서는 서지도 눕지도 앉지도 못한다. 산속엔 정적조차 없다. 오직 메마른 풀모의 뇌성뿐. 산속엔 고독조차 없다. 오직 갈라진 토벽짐 문에서 빨간 성난 얼굴들이 냉소하며 으르렁댈 뿐. 예, 황무지의 한 귀절입니다. 네, 물이 없고 다만 바위뿐. 바위만 있고 물이 없는 모래길, 그리고 바위만 있는 이 메마른 산길, 이게 바로 감성이 사라진, 이성만을, 지식만을, 기술만을 중요시하고 살아오는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엇은 이성중심주의, 이 과학적 물신주의가 빚은 현대를 황폐한 인간 정신의 불모지죠. 황무지를 보고 새로운 신의 은총을 기다리며 이러한 예언자의 시를 썼던 것입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은 시가 가야 할 곳은 무엇일까? 이런 불균형 상태, 이성만을 중요시하는 이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는 데 시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성적 사고방식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 현실에서 감성적 사고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인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시는 철저히 이런 철학적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는 주관적인가? 왜 시는 감성적인가? 지금까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세상 경쟁에 낙오된 그 시인들, 예술가, 그 나약한 녀석들이 모여서 하는 그 하나의 변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주관적 사고나 감성적 사고는 결코 시인들만의 그런 독백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이고, 이것이 불균형 상태에서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 여기 바로 시의 출발이 있고 시의 존재성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시란 과학자의 객관적 사고나 이성 중심의 사고보다 주관적이고 감성 중심의 사고와 인식을 통하여 좌뇌 중심의 사고가 빚은 인간 상실이라는 이 불균형적 삶에서 이성과 감성의 균형적인 삶, 신이 허용한 본래적인 삶을 회복하려는 인간 구원의 행위이며 예언이다. 저는 당당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시를 쓰는, 아니 시가 왜 있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그것은 바로 균형 있는 삶을 회복하기 위한 바로 인간 구원의 그런 행위이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인의 사명이 있고 바로 자부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인식, 주관적 사고 또는 감성적 사고는 정말 우리들에게 과학적 사고 못지않게 중요한
사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사고, 그리고 감성적 사고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게 바로 시인의 길입니다. 또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이성선의 손의 명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로 보면은 손은 신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물건을 잡고 하는 역할이 크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은 과학적 사고로 보면. 그런데 시인의 주관적이고 감성적 사고로 보면 손은 그렇게 인간 신체의 일부 정도가 아닙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 이게 바로 시인의 사고입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 과학자들은 손바닥을 보면 손가락이 5개 있고 주름이 몇 개 같고 그런 정도로 보겠죠. 그러나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 이게 바로 시인적 사고, 주관적 사고요, 감성적 사고입니다. 내게로 불발표가야 하는 땅이 보인다. 땅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받아들이고도 비어있는 손, 잠들지 못하는 나라, 산맥이 일어서고 골짜기가 깊다. 손바닥 속에서 산맥도 보고 땅도 봅니다. 강물이 꿈을 꾼다. 바다가 깨어있다. 손바닥 속에서 미래의 내 음성이 들리는 곳, 손바닥 깊이 들어가면 고요하다. 이 고요한 길 속에 길이 엇갈려져 끝이 없다. 거기는 인생의 깊은 길이 있습니다. 혼돈과 창조의 거센 바람소리, 우주의 숨소리, 밤하늘의 별의 운행이 환히 비친다. 모두가 죽어 여기 돌아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다. 어디에? 손바닥 속에. 항시 침묵으로만 말하는 내 미지의 손이여. 이 깊은 신비의 기적에서 누군가 밤마다 내 영혼을 향하여 화를 쏘고 있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바로 모든 문명이 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지식이나 과학을 통해서 나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나를 보고 미래를 봅니다. 이것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관적이고 이 감성적인 곳에 깊은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혼의 울림이 있고 이것은 과학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시가 필요하구나. 주관적 사고, 주관적 인식도 대단히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래도 과학은 말이야. 과학에는 진실이 있지 않냐? 진리가 있지 않냐? 그런데 시에는 과연 진리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는 써봐야 그 진실이 없어. 그 진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진실과 시적 진실에 대한 이 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학하면 극복합니다. 과학적이야 하면 모두가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실이 있고 객관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적이야 하면 저리 가라. 왜냐하면 시는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적 진실, 또 과학적 진리에 대한 그런 철저한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과학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그래서 참 오래 살고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과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끝내 과학에만 진리가 있다는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과학이나 지식의 세계는 개개의 구체적인 실존이나 리얼리티를 무시하고 이들의 공통된 속성만을 축출하기를 개념적으로 우선 축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거쳤으니까, 통계라고 하는 검증을 거쳤으니까 80세라고 하는 말 상당히 객관성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 그렇다면 한국인 80 땡 하니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79세도 죽을 수 있고 85세에서 참 다 달라요. 그런데 평균은 80이에요. 다시 과학적으로 보면 80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과학은 어떤 사실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한 것이지 개개의 리얼리티, 개개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 유명한 그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과학은 존재의 망각, 존재의 실체를 망각시키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가면 갈수록 개개의 존재성은 무시되고 그것은 사멸되어 버리는 존재 망각의 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릴케 같은 사람들도 그것은 바로 개개의 사물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과학의 세계는 개별성, 특수성, 내면성, 그 영혼의 세계가 무시된 그런 한쪽만의 역시 반신불수적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 하는데 최근에 와서 과학을 우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야. 이 과학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과학도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 해답이 다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 유명한 과학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는 유명한 패러다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요즘 패러다임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21세기 와서 패러다임. 20세기와 21세기는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는 그 패러다임이 다르다 해서 이 패러다임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 이론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유명한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패러다임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정답이 다르다. 그럼 우리가 전기 또는 햇빛, 광선 있습니다. 전기나 광선을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파장입니다. 파장. 하나의 파장, 파동이요. 파동이요. 하나의 흔들림이에요. 그런데 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화학, 이 화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입니다. 분자, 입자예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전기, 똑같은 광선인데 왜 답이 다르냐? 네,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다. 패러다임에 따라서 달라요. 물리학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보면 네, 전기나 광선은 파동입니다. 파동, 흔들림입니다. 그러나 화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이것은 바로 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답이 맞아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답이 다르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답이 나올 수 있고 주관적 관점에서 보면 주관적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진리는 꼭 과학만이 진리다. 아닙니다. 과학 속에만 진리가 있고 과학 속에만 진실이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과학 속에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른 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는 자식을 엄청 사랑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런데 그 자식이 정말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시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8등신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잘나고 예쁜 거 없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키도 작고 뚱뚱하고 별 수 없어요. 그런데 뭘로 보냐? 내 주관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그거 당연하죠. 부모가 자식이 제일이라고 하는 게 그 당연한 진리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 자기 자식 보고 다른 자식이 더 예쁘다고 하는 건 그게 위선입니다. 다른 자식이 왜 예쁘냐? 팔등신이니까 그건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 뿐이죠. 자,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진리는 다르다.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과학만이 진리가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과학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다면은 종교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패러다임,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종교 속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불교 다 나쁘다 할지 몰라.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거기 진실이 있어요. 천주교라고 하는 교리로 볼 때는 거기 진리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그럼 신은 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적 진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시에는 시만이 갖고 있는 진실이 있다. 과학은 과학이 갖고 있는 진실이 있고 시는 시가 갖고 있는 진실이 있고 종교는 종교가 갖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만병통치 오직 유일무이한 것,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병통치 유일무이한 것,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신의 세계만이지 인간의 세계는 그 어느 것도 완전 무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점에 따라서 정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진리에 대한 겸허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즉 과학적 진실은 과학적 패러다임에 따른 것이고 종교적 진실은 종교적 패러다임에 의한 것이며 시적 진실은 시적 패러다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진실만이 진실이 아니라 종교적 진실도 시적 진실도 각각 그들 나름의 진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은 비진실한 것, 비진리를 가지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도 시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진리라는 자부심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적 진실을 표현한 말 가운데서 제가 잘 아는 조지훈의 승무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얇은 사 하얀 꽃가는 고이 접어서 나비려라. 파르라니 깎은 물이 박사 꽃가에 감춰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착으로 고와서 썰어오라.
빈대에 황초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님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도라슬 떠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왜 15선이요. 까만 눈동자 살포시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못 오고 복사꽃 고운 밤에 아롱질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내는 별빛이라. 우리는 평소에 중이 춤을 추는 승무를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에서 보는데 그렇게 예쁜 미인이 추는 것도 아니고 진짜 행사 때 보면은 늑수그루한 스님이 춤을 추는데 아주 투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도 매력도 미적인 게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조지훈의 승무라는 이 시를 읽어보면 왜 그렇게 승무가 아름답고 신비롭고 정말 참 황홀한 것인지 바로 여기에 시적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시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적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송창호의 달빛은 무엇이든지 구부려 만든다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달빛은 무엇이든지, 달빛, 과학적으로 보면 달은 그저 위성, 별의 하나일 뿐입니다. 더 친절하다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일 뿐이죠. 그런데 송찬호는 달빛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달빛은 무엇이든 구부려 만든다. 꽃의 향기를 구부려 꿀을 만들고 잎을 구부려 지붕을 만들고 머나먼 비단길을 구부려 낙타 등을 만들어 타곡하고 잎 벌린 나팔꽃을 구부려 비비 꾸린 숨통과 식도를 만들고 검게 익어가는 포도의 혀끝을 구부려 죽음의 단맛을 내게 하고 여자가 몸을 구부려 아이를 만드는 동안 곧은 약속을 구부려 반지를 만들고 달빛이 참 하는 일이 많네요. 우리는 달빛을 보면 그저 15일 붉은 달 보고 그런 그 정서적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전혀 다른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달빛에 하는 일을 봅니다. 달빛은 꽃의 향기를 구부려 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잎을 구부려 지붕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머나먼 비단길을 구부려 낙타 등을 만들어 타곡하고 전부 다 상상입니다. 전부 다 감성이고 전부 다 주관입니다. 그런데 주관이고 감성이기는 한데 실제 그래 하고 상당히 우리는 황홀하게 동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시적 진실이 있습니다. 달빛이 무엇이든 구부려 만든다는 이 시인의 이 주관적이고 이 감성적인 사고가 이처럼 우리의 정서를 세련되게 하고 공간과 시간과 의미의 세계를 창조하고 확장하여 우리는 달빛 하면 그저 별의 하나라고 하는 그저 너무나 상식적인 것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달빛이 이렇게 많은 비밀이 있는 줄을 우리는 몰랐죠. 그리고 그런 비밀을 캐내는 것이 바로 신이고 이런 것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관적인 사고, 감성적인 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좌뇌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뇌적인 사고. 그것은 바로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고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예술은 철저히 우뇌적이고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의 산그림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합니다. 도대체 시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이처럼
시적인 사고는 객관적인 사고보다 주관적 사고, 이성적인 사고보다 감성적 사고로 사물을 인식하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비인간적인 환상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관적이고 감성적이라고 하면 비과학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이 갖는 양면성의 한쪽, 다시 말하면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감성적 사고, 그것은 좌뇌가 아니라 우뇌적 사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양면성의 한쪽 사고일 뿐이며 뇌과학에서도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좌뇌의 감성적 사고가 오히려 창조적 미래를 열어주는 있다는 사실을 이성 중심의 물시 시대에 던지는 중대한 예언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성적 사고, 과학적 사고, 객관적 사고에만 모두 목숨 걸고 거기만 진리가 있다고 하는 오늘의 현실. 그래서 이 현실이 메마르고 삭막하고, 그래서 T.S. 엘리엇이 말하는 황무지 같은 세상.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이 주관적 사고, 감성적 사고, 이성적 사고입니다. 더구나 객관이니 과학이냐 하는 것들의 진리에 대한 상대성, 불확실성, 부분성, 과학만 진리다 아니다. 그것은 패러다임에 의한 그런 답일 뿐이다. 결국 패러다임에 따른 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오늘에 있어서 이는 과학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도,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으로, 시는 이제 주관적, 감성적 사고가 오히려 시적 진리를 구현하고 이성적 사고로 왜곡되고 황폐화된 인간을 치유하는 힐링, 힐링의 한 방식임을 알아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에 시를 쓰는 우리는 대단히 예언자적이고 대단히 사명감 있는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런 시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물주같이 우리들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조물주는 우리들에게 이 좌뇌적 사고,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를 50대 50으로 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성적 사고만 했다는 것은 50%만 사용했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50%는 이 우뇌적 사고, 감성적 사고를 할 때 100%가 활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왜 시를 써야 하나? 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시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 시적인 사고 속에도 진실이 있고 참된 삶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